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두 얼굴의 악마 같은 계모. 2013년 10월 24일. 친구들은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소풍을 간 날, 홀로 돌아올 수 없는 소풍을 하늘로 떠나버린 아이가 있어요. 울산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 들어보셨나요? 계모가 소풍 가고 싶다는 아이를 마구 폭행해 갈비뼈가 16개나 골절되고 뼈가 폐를 찔러 결국 사망하게 한 사건이에요. 겨우 만 8세 되는 여자아이를 밥도 잘 주지 않아 깡마른 아이를요. 알고 보니 정식 계모도 아니고 아빠의 내연녀로 엄마와 이혼시키고 함께 살고만 있던 동거녀였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빠가 주선하여 아이 엄마에게 내연녀가 접근해 절친 노릇을 하며 교묘히 이혼을 종용하고 아이와 친거를 포기하게 만들었죠. 엄마는 아이에게 계모가 있는 것도, 더군다나 그 계모가 아이가 아장아장 걷던 때부터 보아온 친한 동생이던 그 여자라는 것도, 아이를 죽인 것도 경찰에 연락을 받고 간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표현으로 엄마의 심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가 너무 싫다며 갖은 멸시와 폭언을 일삼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 생활비를 끊고 차를 빼앗고 연락을 두절했을 때, 바람을 의심하지 않고 사람을 너무 믿은 자기 잘못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혼 후 당장 의식주가 불안한 자신보다 사법고시 공부도 하고 안정적 직장이 있는 아이 아빠와 친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더 낫다는 남편과 그 내연녀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한 게 죄라고 했습니다. 친권 포기가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의 포기임을 알지 못한 채 잘 키워 유학도 보낼 테니 아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말라는 말을 믿고 아이 위에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나온 죄가 크다고 했습니다. 친권 포기가 아이의 등초분도 떼어볼 수 없고 친권자가 연락을 끊으면 아이의 소재를 찾을 수도 없는 것임을 몰랐다고 말이죠. 아이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친권이 없단 이유로 병원 진료기록도 생활기록 부도도 떼어볼 수 없었고, 친권을 포기한 죄로 아무 연고 없는 울산에 아이의 유고를 두고도 가져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평소에 아이를 이뻐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니 누구보다 아이는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과 그 친가를 믿고 몇 년간 아이를 잃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심부름 업체라도 사서 아이를 찾아보지 않은 죄로 아이 엄마는 비를 토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으로 숨을 쉬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이 잃은 슬픔에, 아이를 죽인 자와 방조한 자에 대한 분노에,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세상 누구보다 큰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서연이 엄마는 2009년 가을 친부와 이혼한 뒤 서연이 친가가 창원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연고도 없는 창원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답니다. 아마도 서연이가 친가에서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친가에서도 서연이 부모가 이혼한 후 5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연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학대가 시작되었는지는 몰라요. 동거녀 박씨만 알고 있겠죠. 아마 엄마와 헤어진 직후 친부와 박동거녀가 동거에 들어가면서 부터가 아닐지 추측해요. 동거녀는 서연이 엄마에게 가끔 자신이 아이를 들여다본다며 안심하라고 이혼을 종용했었는데요. 이혼 후 서연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박동거녀가 서연이 아빠가 아이를 크게 혼내서 아이 버릇을 단단히 잡았다라고 했다네요.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게 서연이 엄마는 한이 된다고 했습니다. 2011년 서연이가 포항에서 유치원을 다녔을 당시 몸에 멍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교사가 물으니 엄마가 때렸어요 라고 말을 했었대요. 동거녀 박씨는 유치원 교사들에게 웃으며 우리 아이는 넘어져서 다치면 엄마가 때렸다고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항상 몸에 멍이 들어있고 엄마가 데리러 왔다 하면 벌벌 떠는 서연이를 보고 교사는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거녀 박씨와 친부는 몇 번 상담 후 더 이상의 상담을 거부하였고 서둘러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인천 주소지로 사건 내용이 이관되었지만 친부가 전화를 받지 않아 더 이상 상담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법은 친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여도 아이와 격리할 법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학대 신고가 들어가도 부모가 거부하면 어떠한 치료나 상담도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아동학대에 다시 노출될 확률이 50%가 넘어도 아이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맙니다. 외국처럼 우선 부모와 격리 후 아이를 보호할 다른 방안을 찾았더라면 우리는 서연이를 모르고 지낼 수 있었겠죠. 서연이는 평범한 어린이의 삶을
소녀의 삶을, 소소한 여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요. 아니면 서연이의 꿈대로 훌륭한 작가가 되어 우리에게 알려졌을지도 모르죠. 이 사건 후에 동거녀 박 씨는 더욱 치밀하고 은밀하게 아이를 학대한 듯 합니다.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진학 후 본인이 자진하여 학부모 회장을 맡아 하고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들께도 그리 깍듯이 친절히 대했답니다. 이 어린 것 때릴 곳이 어디 있냐고, 자신은 절대 때리지 않는다며 자신의 폭행으로 인한 서연이의 부상을 이사를 잘못 온 탓이라고 하소연하듯 이웃들을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타박상과 2번의 대퇴부 골절, 손과 발의 2도 화상, 상세불명의 치아맹출. 어떻게 때리면 아이가 빠지나요? 친부는 처음 경찰 진술에서 아이가 피아노 학원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후 한 발로 콩콩 뛰어서 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가 경찰이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걸어올 수 없다고 하자 다시 동거녀 박 씨에게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서연가 당한 학대 중 저를 제일 분노케 하는 것이 바로 이 화상입니다. 정말 짐승같이 욱하고 못된 성격의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물을 끓이는 동안에는 진정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아이에게 물을 끓여들이 부었을까요? 처음의 진술은 샤워하다 급탕물에 아이 혼자 하였다고 잡아떼었으나 경찰이 급탕물의 온도는 최고 52도이고 그 온도에서 절이 데이려면 30분 이상 담그고 있어야 한다고 하니 남편과 아이 벌새우는 문제로 다툼 후 남편이 나간 틈에 자신이 아이를 잡고 물을 부었다 진술하였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발버둥치는 아이를 혼자서 붙잡고 끓는 물을 자신에게 튀지 않고 부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서연이 친부는 경찰 진술에서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는데 그럼 이렇게 심한 화상을 서연이 혼자 목욕하다 대인 거라고 믿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친부가 공주 내지는 방조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명명백백 밝혀내리라 기대해 봅니다. 서연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또 그 일을 당한 뒤 끓는 물만 보아도 얼마나 가슴이 조여왔을까요? 혹 동거녀 박 씨가 아이를 위협할 때 끓는 물도 부어버린다라고 협박하진 않았을까요? 이 화상으로 서연이는 피부 이식을 받아야 했다네요. 박 씨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죽는 것보다 괴롭다는 화상치료 시 전신 마취를 하고 소포를 긁어내었는데 또 진통제 치료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 비용 때문인 건지 오로지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박 씨가 욱해서 아이를 폭행한 후 후회를 하는 여타의 분노 조절 장애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박 씨의 가학적 성향은 다음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른 학부형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찾은 적이 있는데 아무도 타지 않는 어른용 바이킹의 맨 뒷자리에 서연이 혼자 태우더랍니다. 아이는 완전히 얼어 아무 표정이 없었고 그것을 보고 희죽희죽 웃으며 서연이는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더랍니다. 또래보다 왜소해 6살짜리처럼 보였다는 서연이를 어른도 무서워하는 뒷자리에 혼자서 태운 것을 보고 학부형들은 조금 의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공부를 워낙 잘하고 착하고 예의 바른 성격의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또 박 씨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열성적 학부형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학대를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박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이트 다니는 것을 즐겼다는 또 다른 제보에 따라 생각해보면 함께 어울리던 일행들은 전혀 알지 못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 혼자 두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나이트를 갈까요? 서연이가 폭행 끝에 하늘로 소풍을 떠난 날도 동거녀 박 씨는 술자리 후에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원이 없어졌다며 아이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교묘히 차단당해 살아온 아이. 아무도 의지할 곳 없던 서연이. 어쩔 땐 손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가끔 친구들에게 아프다고만 했대요. 한 번은 친구 앞에서 몸이 아파 엉엉 울고 난 후 자신이 온 사실은 꼭 비밀로 해달라고 몇 번을 말했대요. 박 씨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였겠죠. 이에 2학년 담임마저도 박 씨와 친분이 두터워 서연이는 어디에도 고통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또 2년 전 학대 신고 사건으로 세상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고 체념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박 씨가 더욱 철저히 티내지 않는 법을 체득하도록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하였는지도 모르죠. 부검 결과 서연이는 지속된 학대로 인해 엉덩이, 근육이 모두 소멸되고 섬유질로 채워지는 둔부섬 유화 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폭행당하고 채 낫기도 전에 또다시 폭행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 언론에는 식탁 위에 없어진 2,000원이 사라져 아이를 추궁하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박 씨가 다니던 미용실 원장의 증언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박 씨가 머리하는 내내 한자리에 앉아 책을 보곤 하던 서연이가 너무 이뻤던 미용실 원장은 서연이가 이사 간다는 말에 2만 원의 용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제보에 의하면 서연이는 친구들에게 마이쮸를 2,000원어치 사주고 친구들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용돈이라고는 전혀 없던 서연이는 그 2만 원으로 친구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 2,000원이었겠지요. 식탁 위에 있던 2,000원이 아니라 서연이가 받은 용돈 중 사라진 2,000원. 그 2,000원을 꼬투리로 동거녀 박 씨는 서연이를 폭행해 생리가 빠지게 하고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자신이 용돈으로 준 2만 원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 씨의 평소 행동으로 볼 때 이런 일은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24일 서연이가 그리도 기대하고 그리던 소풍날 아침 동거녀 박 씨는 새벽 6시 30분에 서연이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아파서 소풍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20분경 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딸이 욕조에 빠져 숨을 안 쉰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를 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천연덕스럽게 아이 인공호흡을 하는 신용을 했다더군요. 하지만 욕조에서 익사했다는 아이에게 피가 흐르고 얼굴이 부어있고 이가 빠져있고 갈비뼈가 함몰되어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동거녀 박 씨는 사고사 위장을 위해 식탁 위에 아이 소풍 도시락을 싸던 흔적을 펼쳐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검해보니 익사가 아니라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폐손상으로 사망한 것이었죠. 공기가 피부로 다 스며들고 폐에는 피가 차고 손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발로 신체 중요 부위인 발과 가슴만 가격하였다는 진술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발로 차 아이가 머리를 감싸면 겨드랑이와 가슴을 차고 가슴을 끌어안으면 머리를 차고 현장 검증에서 그렇게 재현을 하였답니다.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 살릴 의사가 있었을까요? 아이가 괴로워 대굴대굴 뒹군 모습을 보았을 때 바로 병원에 데려가거나 구조대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죽어도 상관없다는 반증 아닌가요? 갈비뼈 16개가 동시에 부러지지 않았을 텐데 한 개가 16개가 되는 그 시차 동안 어린아이의 생명이 위독할 수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박 씨의 진술로는 아이를 폭행한 후 멍이 빨리 빠지라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잠깐 담그고 있으라고 했는데 가보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진 아이가 혼자 옷을 벗고 욕조로 걸어 들어갔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이미 숨진 아이를 박 씨가 욕조에 넣었던 것으로 추측해됩니다. 위와 같은 진술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리다 죽었다고 하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까 두려워서요. 서연이 친부께서 사법고시 공부를 하셨다는 것을 다시 상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진. 우리 형은 머리가 대단히 좋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서투른 사람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착실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줄곧 고민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대학을 휴학하고 쉬고 있던 형이 갑자기 그림 공부가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히 형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 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못해 우울증이 심해졌을 때 의사가 그림을 그리면 더 우울증이 심해질 것이라는 말을 해서 그림은 그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휴학 중이라고는 해도 언젠가는 우울증에서 벗어나 엘리트 코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던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은 부모님의 반대에 실망한 탓인지 점점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만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어머니는 형의 사진을 가지고 어느 역술가에게 찾아가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역술가는 사진을 보고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원하는 대로 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목을 따라서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그 역술가는 형의 사진에서 목 주변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 주변에는 놀랍게도 10개 로프의 자국이 보였다고 합니다. 경악한 어머니는 그 역술가에게 들은 대로 매일 한 잔의 물을 떠놓고 공양을 하고 매일 아침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며 형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기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그 역술가의 말을 따라 형이 가고 싶어 했던 외국의 예술학교 입학시험 응시를 허락했습니다. 놀랍게도 형은 한 번에 그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고 형은 이제 나름대로 유명한 화가가 되어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12년 전에 그 사진을 장롱에서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머니는 경악해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고지와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12년 전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던 로프 자국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모습.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친척 언니가 경험하신 거고요. 편의상 그냥 언니라고 하겠습니다. 그 언니는 20대 직장인이며 한대문에 여러 집이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자취했다고 합니다. 그 언니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나 들어오는 터라 이웃들과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밤에 일 끝나고 돌아오는데 윗집에 불이 켜져 있고 어떤 아주머니가 통곡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가보고 싶었지만 실례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피곤한 상태라 그냥 집에 들어가 바로 씻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잠을 깊게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적뒤적거리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그 순간 가위에 눌린 것입니다. 그때 천장 쪽을 보니 어떤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환한 표정으로 그 언니를 내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니는 무서워서 있는 힘껏 발버둥을 치자 가위에서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결국 잠도 못 자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도 2층에 불이 켜져 있고 또다시 아주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언니는 잠을 못 잔 탓에 너무 피곤해서 그날도 그냥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잠이 드는데 또 가위에 눌리고 천장에서 그 할머니의 환한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다시 있는 힘껏 발버둥을 쳐 가위에 풀리자 언니는 윗집을 찾고 아주머니가 우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 2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조금 지나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팅팅 부른 눈을 비비며 나오시더니 반갑게 맞아주셨다고 합니다. 언니는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보려는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뒤쪽으로 어느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밤마다 나왔던 그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께 물으니 자기 어머님이신데 알아온 병이 있으셨는데 병원비가 없어 집에서 모시다가 어제 낮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관이 하나 있었는데 장례비가 만만치 않아 연락되는 가족도 없고 별 수 없이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언니는 할머니께서 밤마다 아주 환한 표정으로 자기를 내려다본다고 아주머니께 말씀하니 아주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 혹시나 해서 할머니께서 누워 계신 관을 열어봤더니 곱게 누워 계셔야 할 할머니께서 관이 뒤집힌 것처럼 뒤집어져 누워 계신 것입니다. 엎드려 누워 계신 것이죠. 아주머니는 화들짝 놀라 다시 할머니를 바르게 눕혀드렸는데 그때 할머니의 얼굴은 약간 눌려있는 상태였고 마치 화가 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 언니는 혼자서 장례를 치르시는 아주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여 같이 장례를 치러드리고 3일째도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술이나 마실까? 고등학생 때 일이다. 친구가 토요일에 집에서 놀자고 했다. 부모님도 마침 안 계시니 술이나 마실까? 라고 친구가 말했다. 딱히 약속은 없었지만 토요일에 남자 둘이 논다니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기에 거절했다. 하지만 친구 녀석은 거듭 집으로 오려고 한다. 다른 사람도 있잖아. 왜 나야? 네가 나랑 제일 친하잖아. 친하긴 했지만 집에서 놀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혹시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 라고 농담을 던졌는데 갑자기 친구 녀석의 얼굴이 굳어진다. 아무런 말이 없다가 진지한 얼굴로 한마디 던진다. 혹시 유령을 믿어?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본 적은 없지만 없을 것 같진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친구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그럼 주말에 꼭 와달라고 이야기한다. 집에 무슨 일 있어? 응, 매일 밤
12시쯤에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왠지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 갈게. 라고 말하자 친구는 고마워. 라고 거듭 말했다. 다음 날, 토요일이 되어 친구네 아파트에 갔다.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데 12시가 다가오자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주일 전부터 매일 집 앞 계단을 올라와서는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려. 그런데 나한테만 들리고 부모님한텐 안 들리는 거야. 그럼 오늘은? 오늘 계단을 다 올라왔을 거야. 분명히 오늘 집 현관문 앞으로 올 거야. 잘못 들은 거 아냐? 아냐, 분명 누군가 집 앞에 있어. 그리고 오늘 올 것 같아. 그게 무서워. 갑자기 친구의 말이 끊겼다. 들린다. 들리지?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아니, 안 들려. 왜? 지금 들리잖아. 지금 또 계단 하나 올라왔잖아. 진정해. 아무것도 안 들려. 기분 탓이야. 왜 안 들리는데? 왜? 친구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녀석은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멈췄다. 지금 문 앞에 있어. 지금 열어볼까? 친구는 심하게 거절했다. 안 돼. 열지 마. 분명 앞에 있을 거야. 그러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윽고 친구는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안 돼. 계속 여길 보고 있는 것 같아. 도망칠 수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 일도 없잖아. 괜찮아. 친구의 한마디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두드리고 있어.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으아. 비명을 지르며 친구는 문을 향해 달려갔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움직일 수 없었다.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 당황해서 쫓아갔지만 친구는 난간에서 몸을 던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기억이 남아있는 건 이후 경찰 조사였다. 어떤 일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든 걸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의 태도는 담담했다. 이상한 건 또 있었다. 경찰이 중얼거린 한마디. 또 일어났네. 또, 뭐지? 이런 일이 또 이런 일이 있나요?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내가 관계자라서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친구 같은 자살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친구가 살던 방에서 여러 번 일어나고 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다. 결국 친구는 노이로제로 의한 돌발적인 자살이 되었다. 슬프지만 더 놀랍고 뭔지 모르는 채 끝났다. 녀석은 뭘 보고 있었던 걸까? 경찰 조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집에 오니 전화가 온다. 죽은 친구의 어머니였다. 늦은 밤 전화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요, 저야말로. 저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들 분명히 죽었지? 네. 설마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이상해져 버린 걸까? 분명 장례식까지 마쳤는데. 하지만 이어지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나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아들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어. 5번째 이야기. 오해. 이틀 동안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화가 난 표정으로 쳐다본다. 당신, 이 여자 누구야? 누군데 팔짱 끼고 같이 돌아다녀? 아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준다. 아마 친구가 찍어서 보내준 모양이다. 아내는 여지껏 본 적 없는 얼굴로 심하게 화를 내고 있다. 아, 조카야. 작은 아버지가 이혼하신 후로 명절 때 안 오셔서 자기가 몰랐구나. 조카. 응, 출장 간 곳이 작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거든. 조카가 이제 취직했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본 거야. 나는 당황해서 아내를 달랬다. 아내는 그녀를 죽인다며 심하게 흥분했지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오해를 풀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잠시 이상했었나 봐. 아내의 화가 누그러진 것 같았다.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농담을 던져본다. 괜찮아. 하지만 오해해서 모르는 사람을 저녁 식사로 만들면 안 돼, 알지? 그러자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다. 응, 이제는 하지 않을게. 6번째 이야기. 그녀와 함께. 학생 때 이야기지만 반에 조금 이상하다고 할까. 아이들에게 가볍게 따돌림을 당하던 녀석이 있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망상에 젖어 있다고 할까. 이상한 것을 가끔 입 밖으로 꺼낸 탓인 듯하다.
나는 따돌림 같은 것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그 녀석과도 평범하게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가끔 그 녀석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알 수 없는 말을 하곤 했다. 그 녀석은 외계인은 이미 지구에 살고 있다던가 귀신 여자친구가 있다던가 하늘을 날 수 있다던가 하는 소리를 짓거렸다. 나에게는 정상으로는 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매번 지겹도록 말해오는 것이다.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결국 나도 조금은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녀석에게 그럼 증거를 보여줘 라고 말해버렸다. 그 녀석은 다음번에 꼭 보여주겠다고 말해서 그날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고 나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그 녀석이 유코와 함께 밤의 하늘을 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유코는 귀신 여자친구의 이름이었던 것 같다. 또 시작됐구나 싶었던 나는 대충 비위를 맞춰주기만 했지만 아마 감이 좋은 사람이라면 벌써 짐작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그 녀석은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그 녀석이 죽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매일 저녁 그 녀석은 내게 증거를 보여주러 온다. 그녀와 함께 7번째 이야기,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정말 시간만 나면 컴퓨터를 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특별한 관심을 쏟는 물건엔 영원히 깃든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지도 모릅니다. 컴퓨터를 좋아하고 많이 게임을 했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늦게까지 하면 부모님께 혼나니까 그늘도 어김없이 방 안에 불을 끄고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피곤해서 그만해야지 하고 컴퓨터를 끄고 누워 자려고 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날따라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러던 중 영화 윙에서처럼 컴퓨터 모니터에서 귀신이 기어나왔습니다. 조금씩 기어나왔습니다. 영화 윙에서처럼 그런 머리는 떡진 산발을 하고 괴이한 형상을 한 귀신이 모니터에서 기어나오더군요. 저는 만약 귀신을 보면 정말 놀라서 기절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당해보니 너무 소름 돋기도 하고 너무 놀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그저 놀란 눈으로 귀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귀신도 기어나오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아직 안 자고 있었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실수했다는 듯이 저한테 비처럼 달려들더군요. 아마 사람의 눈에 띄면 안 되는데 실수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기억이 없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꿈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꿈이 아니었습니다. 술 취한 것도 아니고 꿈하고 실제하고 구별할 정도는 되거든요. 귀신이 사람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었는데 실수했다는 듯이 마치 제가 꿈을 꾼 것처럼 느끼도록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눈을 떠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게 놀랐습니다. 귀신하고 눈을 마주치고 귀신이 제게 달려든 순간 정말 눈 한번 감고 떴는데 다음날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